옛집 건축에서 배우는 한문. 기, 초, 주, 동, 양, 보, 연. 옛날 건축에서 생겨난 여러 한자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집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칸, 층, 동. 우리 한 칸, 두 칸 할 때 칸, 1층, 2층 할 때 층, 한 동, 두 동 할 때 동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집 건축에서 한 칸, 한 층, 한 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곳은 전남 당양에 있는 면왕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한간 달한간에 청풍한간 맞져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면왕정 송순의 시조죠. 이 시조에서 이 나한간 또는 나한칸, 달한간, 청풍한간, 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한칸, 달한칸, 청풍한칸 맞져두고는 맡겨둔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간, 즉 한 칸은 무엇일까요? 이 칸이라는 것은 옛날 건물의 넓이와 길이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지금 이 면왕정의 경우는 여기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이렇게 세 칸, 세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정자, 누각입니다. 이 칸이라는 또는 발음을 칸이라고도 합니다. 한자 사이 간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옛날 집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일컫던 말입니다. 대략 옛날 그 단위로 6자, 그래서 1.8m 정도 됩니다. 한자는 옛날 30.3cm를 한자라고 했는데 6자면 1.8m 정도 되죠. 이 칸이라는 것은 길이와 넓이를 함께 가리키는 용어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4개의 기둥이 서는 한 칸의 면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칸의 수, 즉 칸수는 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주로 칸이라고 읽고, 관용적으로 초가상간 이럴 때는 간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건축물, 옛날 건축을 만드는 전통 한옥을 만든 집인데요. 하유제라는 곳입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으로 만든 한옥인데, 이런 건물의 규모를 얘기할 때 흔히 앞에서 보는 지붕이 보이는 정면 방향을 정면이라고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에서 보는 것을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하유제의 경우는 정면은 두 칸, 측면은 한 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면이 앞면이고 측면이 옆면이죠.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가 한 칸, 또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측면 옆에서 봤을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제 한 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요 공간을 한 칸,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칸이 되고, 길이로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 됩니다. 네, 명지대학교에 있는 역시 새로 전통 한옥 기술로 만든 무루물우정이라는 곳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루어져 있고, 측면을 봤을 때 한 칸으로 된 곳입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의 하나입니다.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무량수전의 경우는 이 정면에서
때 5칸, 측면에서 봤을 때 3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한 칸,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 2칸, 가운데 3칸, 4칸, 5칸으로 되어 있고, 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둥과 기둥 사이가 지금 하나, 둘,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 이 부속사 무량수정과 더불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안동의 봉정사의 극락전. 자, 극락전의 경우는 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3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3칸, 측면 4칸, 하나, 둘, 셋, 4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죠. 안에 법당의 넓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넓게 하기 위해서 이 측면 칸이 많고 높게 하기 위해서 기둥 고주, 높은 기둥이기 때문에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보 227호인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들의 신주, 신의를 모신 사당이 국가 조선시대 그 사당이죠. 종묘의 정전입니다. 가장 넓은 긴 옛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묘 정전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모두 25칸,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 조선 개국한 태조 이성계 신이부터 고종 순종에까지 한 칸에 한 왕과 왕비의 신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칸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정면을 봤을 때 모두 지금 가운데 19개 칸, 기둥과 기둥 19칸이 되고 양쪽에 협칸이라고 해서 3칸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칸으로 된 정면에 봤을 때는 25칸의 가장 길이가 긴 건물이 되겠습니다. 옆에 측면으로 봤을 때는 4칸으로 되겠습니다. 아주 전통시대 민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가장 일반적인 작은 집의 규모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송순의 시조에서 보면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을 지어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초려 3간이 바로 이겁니다. 초가 3간이라고 하죠. 초려 3간이란 것은 풀초, 오두막집, 작은 집을 말하고요. 석삼, 사이간. 그래서 초려란 건 초가집, 지붕을 지풀로 이어서 만든 초가가 3칸의 규모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피나 갈대로 지붕을 엮은 집이 초려고요. 그 집의 규모가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가 3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송순의 시조에 나오는 10년 동안을 일을 해서 초려상간이라는 이런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3칸으로 된 이 집에 그 중에 나는 한 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달에게 한 칸, 즉 달빛이 이리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청풍에게 맡겨두겠다. 맑은 바람이라는 뜻. 강산은 이 집이 3칸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들여놓을 수 없어서 바깥에 강과산을 들러놓고 살겠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선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조입니다.
초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청등 땅 아기 염소 벚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네, 이 노래에 나오는 초가상간이 바로 가장 규모가 작은 3칸짜리 초가집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강릉에 있는 선교장, 조선시대 양반 집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규모가 99칸 규모의 양반집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집들을 흔히 99칸, 99칸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 지금 이 강릉 선교장입니다. 99칸의 양반집은 99개의 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들, 한옥집들이 전체 규모, 주택의 그 칸의 수가 99칸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에 거쳐인 이 궁궐, 즉 대궐이 100칸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대부 양반들은 집을 져도 규정상 99칸까지만 지을 수 있다. 물론 이제 100칸이 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99칸까지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선교장의 규모도 지금 전체 부분이 다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 그 채의 집들이 칸수를 합치면 거의 100칸에 가까운 규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그 행랑채, 그 다음에 안채, 그 다음에 사랑채, 별당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방으로 치면 여러 개의 방이지만 이 방 하나하나가 행랑채는 뭐 한 칸으로 된 방도 있겠으나 이런 안채나 사랑채 큰 방들은 여러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기본 화폐 1000원 지폐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초상화가 있고 그 뒷면에는 이 퇴계 이황 선생과 연관이 있는 안동의 도산서원, 퇴계 선생이 말년에 은거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마했던 이 도산서원, 최초의 건물인 이 도산서당 건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 지은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주 그 퇴계 선생이 실제 계획해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 3칸,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1칸, 정면 3칸, 측면 1칸에 아주 작은 규모의 소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엌 쪽으로 1칸이 있고 여기까지 반 정도가 여기 쪽방이 하나 있고 여기 부엌이 되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1칸, 그 다음에 가운데 방으로 된 곳이 1칸, 이것을 왈락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칸은 암서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마루로 되어 있는 이런 3칸짜리 구조의 집입니다. 이 바깥쪽에 그 기둥이 더 나와 있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곳은 퇴칸이라고 부르는데 퇴 또는 퇴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퇴칸은 원래 칸 바깥쪽으로 이 칸살 바깥쪽에
별도의 기둥을 또 세워서 원래 칸보다는 조금 작은 반이나 조금 더 넓은 칸살로 만든 부속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택환이라고. 도산서당의 그 정면도 평면도를 보면 세 칸 구조의 기둥과 기둥 사이 세 칸에 추가로 택칸, 작은 추가 택칸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농운전사는 총 8칸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전체 그 건물의 모양이 한자의 장인공자 형태로 이루어져서 공부를 열중하도록 그 연마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정사는 모두 8칸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기둥과 기둥 사이 3칸, 가운데 2칸, 다시 오른쪽에 3칸, 그래서 총 8칸으로 되어 있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4칸, 측면에서는 3칸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한옥이 되겠습니다. 정면 4칸, 측면 3칸.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장인 공자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쪽 칸은 시습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칸은 지숙료, 그다음에 왼쪽 칸은 서쪽 칸은 관난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문집에 보면 퇴계 선생이 도산 서당과 도산 농운전사를 짓고 나서 이 도산에서 살 때 이 안동의 은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마할 때 그 사는 곳 도산 근처에 여러 가지 풍광과 생활을 담은 시를 지었는데 이것을 도산자병이라고 합니다. 이 도산자병에는 시의 맨 앞에 그 서문으로 된 기문,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도산서당과 농운전사에 대한 건물 구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당범 삼간 중일간왈 왈락제 동일칸 왈 암서헌 우합이 편지왈 도산서당 사범팔칸 제왈 시습 료왈 지숙 헌왈 관난 합의 편지왈 농운정사. 그래서 퇴계 선생이 집 쓰신 글에 보면 도산자병기에 당, 여기서 당은 도산서당을 말한다. 이 당은 모두 3칸, 당범 3칸, 3칸인데 가운데 한 칸은 왈락제라 하고 동쪽에 한 칸은 암서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서 도산서당이라고 현판을 달았다. 편액을 했다. 4번 8칸, 이 사, 즉 농운정사 이 사는 집은 8칸으로 모두 8칸인데 그 동쪽 제는 이름이 시습, 그래서 시습제라 하고 가운데 료는 지숙료라고 하고 서쪽에 헌은 관난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모두 합하여 이곳을 농운정사라고 편액, 현판을 달았다. 라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산 서당에 대한 기록이 바로 지금 그대로 이 퇴계 선생의 기록을 따라서 가운데 한 칸은 왈락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에 한 칸은 암서헌, 그 다음에 이곳을 전체를 도산 서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농운정사의 경우는 모두 8칸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 그대로이고요.
오른쪽은 시습제, 그 다음에 가운데 지숙료, 왼쪽에 관란헌,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해 이 전체를 농운전사라고 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탑들은 모두 몇 층으로 된 탑들일까요? 이 층이라는 것은 한자로 층자, 이 층은 옛날 건물에서는 층은 바로 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곳을 한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집 건축을 봤을 때 몇 층으로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지붕을 한 층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의 법주사에 있는 팔상전 이 건물에 보면 이 기둥과 지붕이 있는 이곳이 1층, 그 다음에 2층 또 다른 기둥과 지붕이 있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3층, 기둥과 지붕이 있는 4층, 그 다음 마지막 지붕이 있는 5층. 그래서 이 팔상전은 바로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국보 두 탑 있죠. 석가탑과 다보탑. 자, 석가탑의 경우는 밑에 그 탑을 지탱하는 기단이 있고, 기단이 2단으로 이중 기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단, 상단, 여기도 기단입니다. 자, 이게 몇 층 탑인지를 알려면 기둥 모양과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을 봐서 여기가 1층이 되겠고, 여기가 2층, 기둥과 지붕이 있는 3층이 되겠고, 맨 위에는 상륜부라고 해서 별도의 구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탑은 지금 3층으로 된,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보탑의 경우는 좀 특이한 독특한 구조의 탑인데, 이 탑이 몇 층인지는 좀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의 이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면 기둥과 지붕이 있는 이곳이 요 밑에는 기단이고 1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복잡한 두 번째 공간은 난간들이 있고, 여기를 지붕으로 보면 여기가 2층. 그래서 이 다보탑의 경우는 좀 전통시대의 이런 탑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2층 구조의 독특한 형태로 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옛날 탑들을 보면 부여의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 일명 평제탑,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탑이라고 당나라 소종방이 세웠다는 이 탑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여기가 1층, 그 밑에는 이제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2층, 3층, 4층,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중앙탑이라고도 불리는 충주에 있는 탑평리 7층 석탑. 맨 하단엔 여기가 1층이 아니라 바로 기단, 탑을 받치고 있는 것이고, 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리고 요 윗부분은 지붕이 없이 이렇게 받침이 있고 상륜부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창에 있는 월정사에는 모서리가 팔각인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붕이 없는 기단 부분이고, 요 지붕이 있는 곳과 기둥이 있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마지막 여기가 9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상륜부가 있습니다. 이런 탑들은 주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홀수로 된 3층 석탑, 5층, 7층, 9층 석탑들이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아주 특이한 형태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10층 석탑, 그 다음에 종로 원각사지터에 있던 10층 석탑.
주로 홀수 탑들인데 이런 경우는 10층 탑입니다. 근데 이 10층 탑도 사실 엄밀히 보면 기단은 지금 이렇게 3단으로 된 3단 기단이 있고 요 지붕이 보이고 있죠. 이 지붕과 지붕이 있는 여기가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3층 형태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좀 다른 형태 양식으로 다시 1층이 되겠는데 결국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마지막에 10층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경천사지 10층 정탑의 경우는 3단 기단에 아래 3층 구조와 위에 7층 구조가 합쳐져서 10층이 되는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동일한 형태로 3단 기단에 1층, 2층, 3층에 아랫부분 형태가 있고 위에 또 별도의 양식으로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이 되겠습니다. 역시 10층으로 도합 구성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정전인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자, 이 가장 그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이 법전, 정전인 근정전 건물을 보면 이 전체 건물을 한 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이라는 말은 마룻대 동자라고 하는데 건축에서 옛날 옛집 건축에서 동은 이 지붕의 용마루가 이어진 집의 전체 한 채를 한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의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되어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이 전체가 한 층이 되겠고 중층으로 다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2층 중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 용마루가 있는 이 전체 건물을 한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근정전은 정면 5칸, 2층 중층의 한 동. 이 동이라는 것은 용마루 또는 마룻대 동자인데 지붕 위에 있는 용마루나 그 안에 마룻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한 채의 집이나 건물을 세는 단위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동짜리 아파트, 두 개의 건물을 말합니다. 용마루라는 것은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건물을 봤을 때 그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 꼭대기를 용마루라고 합니다. 마룻대란 건 마루를 이루는 대, 즉 용마루 밑에 석가래가 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리를.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보면 이런 각 건물들, 이 용마루가 있는 건물들이 바로 한 동씩 되는 겁니다. 이런 한 채 한 동이라고 하죠. 나무 목자에다가 동력동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이 마룻대, 용마루 동자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이 얼음빙자에다가 동력동자를 합치면 발음은 똑같이 동이 되고 뜻은 얼음이 얼다, 얼동자가 되죠. 그래서 두 글자는 다 동력동자에서 소리가 나오고 이 나무 목자나 얼음빙자는 뜻을 나타내는 부수가 되겠죠. 형성자들을. 이런 동과 같이 집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채라는 것, 울타리 채자인데 한 채, 두 채, 한 채, 사랑채, 집을 세는 단위가 되겠고 울타리를 둘러싸이는 한 공간을 말합니다. 동이란 건 방금 전에 봤던 마룻대, 동자에서 집을 세거나 차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호라는 것도 있는데 집호자는 집을 세는 단위인데 한 가족으로 구성된 집을 말합니다. 30호쯤 되는 동네 하면 30가구, 30집이란 뜻. 이 부를 호자 호는 어떤 순서나 차례를, 그래서 101호, 108호 이런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호가 되겠습니다.
자, 옛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집은 한자 단어로 보면 고가 또는 고택 또는 요즘엔 한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옛집은 그 말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집을 말하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고가, 옛고자 오래 또는 고택, 옛고자 집택자로 쓰겠죠. 한옥이라고 할 건 한은 우리나라의 이름이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는 한국식 가옥, 집이란 뜻이고 바로 이 말은 서양식 집, 즉 양옥이라는 말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옥과 양옥 이렇게 서로 구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고택이나 한옥의 특징은 우리나라 옛날 건축은 이 살림집의 경우 북방에서는 온돌 이 구두를 들인 난방을 하기 위한 구두를 들인 온돌방과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대청마루가 이런 온돌과 대청마루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택, 한옥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이 구두는 추운 북쪽 지방에서 바닥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이 통하는 방고래를 켜서 난방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마루는 남쪽 지방의 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에서 만들어진 거로 여름철에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 명제 윤중 선생의 고택입니다. 이 옛고자 고택으로 쓰기도 하고 이 까닭고자 고택을 쓰기도 하는데 좌우에 구들이 있는 온돌방이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는 우리나라 한옥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온돌과 마루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옛집의 구조는 옛날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조적식 구조와 그다음에 가구식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적식은 짤조자 쌓을적 그래서 짜서 건물의 부재들을 조합을 하고 쌓아서 만드는 형식을 짜고 쌓는다는 거죠. 돌이나 벽돌 이런 건축 부재들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기둥처럼 벽을 쌓아서 만든 형태 이런 형태들은 조적식 구조의 건축이죠.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바로 이 조적식 형태입니다. 벽돌처럼 생긴 돌들을 쌓아서 짜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조적식 구조. 분황사의 모전석탑. 이 모전이라는 것은 모방, 벽돌 전자, 모방할 전 모자에서 벽돌을 모방해서 벽돌은 아니지만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만든기 때문에 이것을 모전석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벽돌 형태의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조적식 형태.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이런 커다란 돌들을 쌓아서 짠 건물입니다. 반면에 가구식 구조의 건축은 가구란 말은 이 가짜가 실형, 물건을 얹어놓는 실형 가짜에 얼굴 구자, 구성할 구자. 그래서 가구식은 실형처럼 얽혀 구성한 형태입니다. 실형이란 게 옛날 이렇게 높이 걸쳐놔서 어떤 물건을 얹어놓는 걸 실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 부재들을 실형처럼 가늘고 긴 재료들을 엮어서 구성해서 만든 방식.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는 기둥, 세로의 기둥과 가로의 들보 같은 나무들을 짜서 이렇게 실형처럼 만들기 때문에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언약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7번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수의 그림. 한 노인 목수가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집 그림에서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충격은 집을 그리는 순서였습니다. 주출도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맨 나중에 지붕을 그렸습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과는 그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집 그림은 집을 짓는 순서와 같았습니다. 책과 교실과 학교에서 생각을 키운 우리들과는 반대였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노인 목수는 자기가 실제 집을 짓는 방식대로 집의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옛날 건축집들은 가구식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래서부터 이렇게 실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은 이 한옥을 건축하는 그 순서를 보여주는 됩니다. 처음에 땅을 다지고 단을 세워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단을 만들고 그 기단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기둥 밑에 돌 초석을 만들고 그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이 기단과 초석을 기초라고 합니다. 이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설립자, 입주, 기둥을 세운다 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게 가로로 놓여있는 들보와 도리라는 나무들로 짜서 기둥을 위에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구식이라는 거고 맨 마지막에 가장 위에 마지막 도리를 올리는 것을 상량, 마룻대를 올린다라는 뜻으로 상량을 마치면 가장 기본적인 얼개와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 위에 연목이라는 석가래를 놓고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지붕은 덮을개, 기와와 개와, 기붕을 얹는 것을 개와, 이 개와란 말이 나중에 기와가 됩니다. 개화를 마치고 나서는 이 벽면들의 구성들을 꾸미고 구성하는 수장, 닦을수, 장식할 장, 수장을 하게 되면 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옛집 건축에서 한자 한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